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늘 불안한 우리나라. 수없이 많은 침략 전쟁에 시달려 왔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해 왔지만 군주와 지배층이 부패했을 때 꺾일 때도 있었고 엄청난 고통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치욕은 늘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 영상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타산지석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상 국가가 멸망하는 경우는 스스로 차멸하는 순간에 도달했을 때 외부 세력이 마지막 칼을 꽂는 것입니다. 구독자님들 안녕하십니까? 본 연구소에서는 능력이 가능한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45분경 업데이트하려 합니다. 오늘은 조선의 16대 왕 인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그는 참으로 놀라운 행동을 보입니다. 그는 나라를 멸망 직전까지 몰아넣고도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패전의 책임이 있는 자들을 공신이라는 이유로 살려주려고 했습니다. 지난 이야기, 굴욕. 병자호란 당시 인조 정권은 싸울 의지가 아예 없었고 청나라 군대가 망월봉과 남격대에 대포를 배치하고 산성 안으로 포탄을 날리자 투항했습니다. 협상 창구는 남한산성의 서문, 즉 우익문이었습니다. 청해장군 마프타와 조선의 최명길이 이곳에서 만나 협상을 하게 됩니다. 협상 결과 인조는 이 서문으로 나가서 삼전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청나라는 인조에게 남색의 군복을 입고 나오도록 요구했습니다. 1637년 음력 1월 30일 남한산성의 농성은 48일 만에 끝났습니다. 강화도가 함락되고 8일 만에 항복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이런 치욕은 처음이었습니다. 병자록의 정월 30일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병자록 정축년 정월 30일록 1월 30일 해가 빛이 없다. 왕과 세자께서는 푸른 군복을 입고 서문으로 성을 나가셨다. 칸은 일찍이 삼전나루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 남쪽에 구층의 단을 만들어 누런 장막을 치고 누런 일산을 세우고 군사로 위험을 떨쳤다. 군사들의 대열은 정연하고 엄숙하였으며 갑옷과 깃발은 햇빛에 번쩍였다. 칸 수하의 정예 병사 수만이 한결같이 키가 크고 건장한데 5겹의 금수 갑옷을 입고 항상 칸의 좌우에 늘어서 있었다. 왕은 군사 앞에서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렸고 이어서 계단을 올라가 여러 왕들의 오른쪽에 서쪽을 향하고 앉았다. 칸은 남면하고 단상의 위층에 앉았다. 이어 술과 음식이 나오고 군악이 울렸다. 행주가 끝날 때 왕에게 단비 가죽으로 된 2벌의 용의를 선물로 주었고 다음으로 대신, 육경, 승지에게도 각각 용의 1벌을 주었다. 왕은 그 1벌을 입고 뜰에서 감사를 표했고 대신 이하의 신하들도 뜰에서 차례로 감사를 표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삼전도의 굴욕 장면을 서술한 것인데 이를 굳이 말씀드린 것은 이 장면을 들으실 기회가 없기에 장문의 글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인조가 꽁꽁 얼어붙은 땅바닥에 이마를 9번 박은 그 치욕은 잠실 석촌호수에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들만의 커넥션. 삼전도의 굴욕 이후 곧바로 조정에서는 이 전쟁의 패전 책임자를 처벌하자는 논의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인조가 그 책임자지요. 그러나 인조는 패전 책임자 처벌에 너무도 소극적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전체 맥락을 알아야 합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기 13년 전인 1623년 3월 12일 사직을 안정시킨다는 명분을 걸고
거사에 참여한 정사의 공신들은 항맥과 혼맥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들의 스승은 파주의 교아리에 거주하는 송익필, 눌놀이의 성훈, 율곡리의 이이, 신산리의 심의겸의 서인입니다. 또 반란의 코어는 평산 신씨, 능성 구씨, 전주 이씨의 세 집안이고 여기에 인조의 아들 복림대군, 후일에 효종과 혼인한 덕수장씨의 장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능성 구씨 구갱은 인조의 부친인 정원군의 처남입니다. 따라서 인조의 외삼촌인데 인조가 능양군이었던 것도 능성 구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경은 스스로 왕 앞에서 일국의 병권이 모두 자신에게 모였다고 말할 정도로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조카가 왕이기는 하지만 죽을 말을 한 것이지요. 신경진도 인조와 가까운 근친 관계였습니다. 신경진의 누이가 인조의 백모, 즉 큰어머니였습니다. 인조 반정의 계획 과정에서 주요한 두 개의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김류 세력이고 하나는 이귀 세력입니다. 지금 말한 인조의 외척 세력과 가까운 곳은 김류였습니다. 반정을 처음 계획한 신경진, 구경은 일찍부터 협력한 김류와 가까웠고 능양군도 친히 김류의 집을 찾아가 모의하는 등 서로 긴밀하게 접촉했습니다. 인조가 이러한 친소관계 때문에 김류를 신임하고 강화도 방어를 김류의 아들 김경증에게 맡긴 것이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인조 정권은 항맥과 혼맥으로 형성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의존했고 이들에게 청나라 군대의 방어를 맡겼으나 허망하게 참패했습니다. 인조와 김류의 밀접한 연결은 그 아들 김경징 처벌에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관원과 사헌부는 김경징을 죽이자고 매일 압박하니 인조는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이러한 친인척 관계 때문에 패전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인조의 군주답지 못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특히 강화도를 방어한 김경진과 장씨는 모두 반정 공신입니다. 녹훈 순위가 김경진이 12위, 장씨는 24위입니다. 이 두 사람은 강화도를 천혜의 금성탕지로 생각하고 방어를 등한히 하다가 전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점령당했습니다. 강화도의 방어 책임자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총 책임자는 김경진이고 강진은과 장씨는 수군을 지휘했습니다. 김경진은 방어를 등한히 했고 수군을 지휘한 강진은과 장씨는 청군의 도하 장소인 갑곤나루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패전 책임을 둘러싸고 조정은 엄청난 태풍에 휘말리게 됩니다. 인조 정권의 위기였습니다. 민중의 분노. 수많은 조선의 백성들이 심양으로 끌려갔던 아픔이 소현세자의 청성령가에 보입니다. 청성령가. 청성령 지났으니 초하고 어둠에뇨. 허풍은 차갑고 차가운데 구준비는 무슨 일인가. 누가 내 행색 그려내어 궁전에 계신 임금님께 올릴까. 인조가 화답한 작구가는 지극히 감상적입니다. 작구가 참새 새끼의 솜털깃이 아직 자라지 않았는데 심양 길 위를 간다고 차마 말하네. 뒹굴고 기어갈 터인데 네가 어떻게 다다르랴. 어미새는 빈 둥지에서 근심스레 홀로 앉아 눈물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가 없네. 인조의 무능에 대한 불만은 같은 해 2월 11일부터 양사, 사관원과 사부의 패전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형태로 표면에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사의 반응은 사실 민중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인조는 무슨 형태로든 표명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2월 19일 백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죄기조를 내립니다. 죄기조는 군주가 자신의 실정을
반성하는 자책하는 조서입니다. 그런데 죄기조는 인조의 자기 변명에 불과했고 그의 군주로서의 자질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겹겹이 포위된 약한 군조는 백등에서의 위태로움보다 심했는데 뜻을 굽히고 보존하기를 도모하여 겨우 청성, 송휘종과 흠종이 잡혀간 것에 재행만은 모면하였다. 그러나 나라는 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는가? 또한 백성의 부모가 되어 책임을 장차 누구에게 전가할 것인가?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을 머금고 오장이 애이는 듯하여 뜬 눈으로 밤을 새운다. 지난날의 잘못을 생각하건대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인조는 종묘사직만은 보존했으나 자신을 비판하는 여론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견 이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위의 말은 일견 반성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지는 6개의 자기 변명은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첫째, 갑옷과 병기를 수선하고 단련하여 환란에 대비할 것을 생각했지만 각 마을이 이로 인해 불안해하였고 이렇게 썼는데요. 전쟁 대비를 백성이 불안해해서 하지 않았다? 참 말이 되지 않는 변명입니다. 둘째, 미국을 무역하여 즉 미국을 사서 군량을 비축하려고 했지만 밀력이 이로 인해 크게 곤궁해졌던 것이었다. 이러한 논리가 과연 맞을까요? 하다못해 고골에 있는 사창동의 군량미도 청군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셋째, 명예와 절개를 포상함은 세상 사람들을 격려시키기 위한 것인데도 근거 없는 의논이 이로 인해 더욱 심해졌고 이 말이 오랑캐를 방어하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넷째, 요역과 부세의 감독과 관리가 매우 엄격하게 실시된 것은 완악한 자, 즉 여진, 청나라를 경계하기 위한 것인데도 포악한 관리가 이로 인하여 횡포를 부렸다. 이것은 관리의 탓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다섯째, 조정에는 아첨하는 풍조가 지배적이었고 세상에는 순수한 풍속이 결여되었다. 이것도 신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요직은 모두 김유, 김경진, 김자점 등 반정공신 패당들이 차지한 것이 아니었나요? 여섯째, 재앙과 이변이 번갈아 나타나는데도 나는 두려워할 줄 몰랐고 원망과 한탄이 때로 일어나는데도 나는 제대로 듣지를 못했다. 이는 실로 천성이 용렬하고 어두워 정치의 요체를 몰랐기 때문인데 합당한 정치를 펴려다가 도리어 혼란으로 몰고 갔으니 대군이 몰려오기도 전에 나라는 이미 병들었던 것이다. 전에 나라는 반드시 자신이 해친 뒤에야 남이 해치는 법이다. 그 한 말을 어떻게 믿지 않겠는가? 마지막에 전에 운운한 것은 맹자에 나오는 글귀인데 국가가 내부의 부패로 참여할 때 외국의 군대가 숨을 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조의 반성문은 6번만이 정답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가 왕이 되고 쿠데타에 가담했던 몇 명의 공신들에게 정권을 맡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인조의 자기 편 감싸기. 양사의 비판은 채찰사 김유와 김경증에 집중되었습니다. 1636년 12월 28일 김유는 전투하기 좋은 날이라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300명의 병력을 남한산성 북문 밖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러나 청군의 매복에 걸려 별장, 신성립 등 300명이 몰사했습니다. 병자록은 이 패배로 인해 군사들의 사기가 떨어져 재차 출전할 마음이 사라졌고 조정에서도 오직 화의할 생각만 했다고 썼습니다. 김유 부자에 대해서는 조선 왕조실록의 사관의 평가를 보면 이러한 자들이 국가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사신은 논한다. 묘당이 참으로 마땅한 사람을 가려서 맡겨 방월방도를 다 해야 할 것인데 김경증은 한낱 광동, 즉 미친놈일 뿐이었다. 글을 배우지 않아 아는 것이 없고 탐욕과 교만을 일삼았으므로 길에 나가면 거리의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 하는데 김유는 자식 사랑에 가리워 그 나쁜 점을 몰랐으나 사람들은 집안을 망칠 자식이라 하였다. 김유는 그 아들 김경증을 우의정 이홍주에게 힘써 천거하여 입계하게 하였는데 이 홍주의 마음은 그가 반드시 패하리라는 것을 알았으나 권세의 겁이나 애써 따랐다. 이 민구를 부사로 삼았는데 이 민구는 병주 판서 이성구의 아우이다. 평생에 시와 술로 자부하고 본뒤 실용의 재주가 없었다. 홍명일은 중사관으로 삼았는데 홍명일은 좌의정 홍서봉의 아들이다. 대면대면하고 느려서 일할 줄 몰랐다. 세 사람이 명을 받고 강화도로 나갈 때에 세 집의 짐이 심리에 잇달고 그 집 사람의 행색이 매우 화사하므로 서울에서 피란하는 자가 모두 분하여 욕하였다. 김경증은 날마다 술에 취하는 것을 일삼았으므로 피란한 사자들이 분통 터져 두어 줄의 글을 지어 검찰사에 막하에 보냈다. 그 글에 옥지, 즉 귀족이 성을 순찰하고 유신이 성을 지키니 와신 상담해야지 술 마실 때가 아니다 라고 하였다.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게 한 것이 누구의 죄인가? 그러므로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김유는 부귀 때문에 이미 나라를 망치고 또 제 아들을 죽였다고 하였다. 사관의 평가는 이러니 폐지하면 썩어빠진 고관 대적의 자제들에게 국가의 운명을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이 망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조선은 이때 망했어야 합니다. 농양군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지만 광해군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요? 연료실기술에는 강화도로 피난할 때 김경증의 폐악질이 쓰여 있는데 인조가 임명한 관리들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김경증이 배를 모아서 그의 가속과 절친한 친구를 먼저 건너가게 하고 다른 사람들은 함께 건너지 못하게 하였다. 때문에 사족 남녀가 수십리나 뻗쳐 있었다. 심지어 빈궁, 소현세자빈 강씨 일행이 나루에 도착했는데 배가 없어서 건너지 못한 채 이틀 동안이나 밤낮을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었다. 그때 사녀들이 온 언덕과 들에 퍼져서 구해달라고 울부짖다가 적의 기병이 갑자기 들이닥치니 순식간에 거의 다 차이고 밟혀 혹은 끌려가고 혹은 바닷물에 빠져 죽어 바람에 휘날리는 낙엽과 같았으니 참혹함이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민간에서는 강화도에서 죽은 사람들의 붉은 피가 칠면초에 흘러들어가 붉게 물들었고 김경증을 증오했기 때문에 경증이 풀로 불렀습니다. 강화도 패전 책임자 논쟁. 이제 강화도 패전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과정에서 인조와 대간의 논쟁을 시간대별로 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인조와 공신 집단의 밀착이 드러납니다. 김경진, 장신 등의 강화도 방어 실패에 대한 양사의 공격은 1637년 2월 1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삼전도 항복 이후 11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1637년 2월 11일 2월 11일부터 양사는 김경증, 이민구, 장신, 신경진, 강진은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조는 김경증, 이민구, 장신 등의 일은 아랜대로 하라. 신경진, 강진은 등은 그들이 지킨 곳을 김경증에게 물은 뒤에 처치하라고 하였습니다.
1637년 2월 16일, 닷새 후인 2월 16일 승정원 일기에는 인조가 강화도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돌아온 호조 참의 신계영을 면담한 내용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상이 물었다. 유수가 70여 척이나 되는 주사, 즉 수군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비록 적을 막아낼 수는 없었더라도 피난 가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면 많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물러나 앞바다에 있으면서 구제하지 않았으니 이 무슨 일인가? 장신이 하는 일은 일마다 이러하다. 신기영이 대답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모두 이 때문에 장신을 원망합니다. 사항이 물었다. 전혀 구제하지 않았다고 하던가? 신기영이 대답했다. 구제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신기영과의 대화에서 인조가 장신이 하는 일은 일마다 이러하다라고 한 것은 장신에 대해 얼마나 불신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37년 2월 17일 다음 날 의군부에서 김경직, 이민구, 장신, 신경원, 강진은을 모두 율문에 의거하여 죄를 주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1637년 2월 19일 이틀 후 인조는 민심이 비등한 것을 보고 앞서 말했던 죄기조의 조서를 내렸으나 여전히 남탓만 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죄기조로 민심을 잠재웠다고 생각했을까? 인조는 김경진, 장신을 서쪽 변경에 유배 보내도록 명했으나 유배라는 것은 백성들이 절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1637년 2월 21일 그 다음 날인 2월 21일 대사원 한여직, 대사관 김수연, 집이 최유우가 인조에게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무슨 용서할 만한 도리가 있다고 그들의 사형을 용서하십니까? 혹시 이 사람들의 죄상을 몰라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죽일 만한 죄가 있는데도 죽이지 못하시는 것입니까? 대관들은 인조가 김경증은 김유의 아들이며 장신은 장유의 아우이며 이민구는 이성구의 아우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637년 3월 21일 인조는 한 달이 지나서 전의 공을 생각하여 차마 참살할 수 없으니 그 장신에게 자진케 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김경증의 처벌은 보류하였습니다. 1637년 5월 8일 윤강이라는 관리는 장신은 이미 죽었는데 김경증만 어찌 모면하겠습니까? 김경증, 이민구 등을 율로 다스리라고 주장했으나 인조는 윤화하지 않았습니다. 1637년 6월 4일 몇 달 동안 논의가 뜸했습니다. 이날 양사는 김자점, 신경원, 김경증, 이민구, 강진은 등에게 법대로 죄 줄 것을 청했는데 인조의 답은 오로지 김경증 보호였습니다. 1637년 6월 4일 인조는 강진은이 조수를 따라 내려가지 않은 죄는 실로 무거우니 다시 잡아다 문초하여 조처하게 하라고 하여 강진은만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인조는 김유에게는 아들 김경진과 손자 김진표가 하나 있을 뿐인데 김유의 큰 공로를 잇고 그 외아들을 죽여서 후사를 끊을 수 없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인조의 마지노선은 정사 공신인 김자정과 김경증의 보호였습니다. 그러나 양사의 지변 공격에 드디어 인조는 김경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것이 1637년 6월 5일입니다. 1637년 7월 4일 인조는 한 발 물러서 김자점의 정사의 공으로 사형을 감면시키고
김경징은 다시 잡아다 추문하여 처치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1637년 7월 7일 이런 와중에 인조는 최명길에게 심양에 잡혀있는 김유의 손자, 즉 김진표를 송면시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로써 볼 때 인조는 반란 패거리들의 수괴였습니다. 1637년 9월 21일 드디어 9월 21일 인조는 김경징을 사사하고 강진은 변이척을 차명에 처했습니다. 무려 논의가 시작된 지 8개월 246일 만이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인조는 전일의 공로와 그 아비의 심정을 생각하면 절로 눈물이 흐른다. 예장하여 내가 전의 공로를 잊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라고 한 것입니다. 예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라에서 예식을 갖추어 거행하는 장례입니다. 이로써 본다면 인조는 조선의 왕이 아니라 반정공신 패밀리의 수괴일 뿐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중의 한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을 군주로 만들어준 자들을 감쌀 뿐이었습니다. 인조 21년 9월 26일 대사관 유백정은 광해군보다도 오히려 못한 인조를 치받았습니다. 인조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내용입니다. 인조의 시대는 광해군 시대보다도 천재와 시변이 잦고 흉년이 들고 인심이 이반했으며 세 차례나 전쟁이 발생했는데 이렇다면 당초에 반정을 했을 이유가 뭐가 있었겠느냐고 따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의 멸망은 우리가 정치를 방관자적 입장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눈을 크게 뜨고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